이 글을 쓴 항일혁명 투사 황금옥 동지는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이 회상기의 주인공 권영벽 동지는 나의 아버지이다. 투사들이 피 흘린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4세대에 이르고 있다. 내 나이 이젠 90이 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날이 갈수록 생생해진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것이야. 죽지 않을 것이야.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나라 이룬 민족의 남은 생에 아버지의 불굴의 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의 아들로서 혁명의 이세로서 나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한다. 인내성 있게 묶어 세워서 그 이후 투사가 바로 나의 어머니 황정연입니다. 분명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은 아들이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거의 한 세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돌이켜보고 그 시대 인간들을 다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손들이며 과연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들이 못니 좋아하는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아버지의 불굴의 생은 과연 어떠했는가? 권영병, 김창만, 장욱, 수남이라고도 함. 1909년 9월 21일 생. 번적, 함경북도 경성군. 조국 해방을 5달 앞둔 1945년 3월 10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독감방에는 이날 교시형을 당하게 돼 있는 한 수인이 있었습니다. 추억이 없다면 영원한 노래를 남기는 인생의 귀중함을 다 알 수 없고, 계승이 없다면 피로써 이 땅을 걸군 위대한 전통도 빛날 수 없습니다. 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에서는 권영벽 동지를 원형으로 한 방송국을 창작했습니다. 여보, 하지 말아요.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요? 여보, 전 가겠으면 날 데려가 주세요. 여보, 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치고 기다리지 마오. 여보! 이자 그 장면이 그 권영벽 동지가 혁명의 길에 처음 나설 때,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바로 그렇게 혁명의 길에 나서서 희생될 때까지 다시는 아내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내와 헤어져서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권영벽 동지가 한 말, 아내에게 남긴 말은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권영벽 동지의 신념의 그 한 생을 이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다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힘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영벽 동지의 그 성장 발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5개의 장면을 형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이 이사 보신 바와 같이 아내와 리그라는 장면. 그래, 그럼 자네 두 번째 장면이 아무 방도도 없이 우리 오삼시 폭동 장면. 폭동회로 선동했나? 우리한테 지와 죽음밖에 차려진 게 또 없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는 어쨌든 그리고 외놈들의 신을 사법기장 찾아가는 장면. 경기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내 앞에 또 세왕동신을 촉골해놓는 게 아니라 옥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들어온 그 잡보민을 괴양하는 장면. 그게 다 사실입니까? 예, 철저히 사실이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그 5번째 마지막 장면이 최후의 장면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리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조선혁명박물관 자료실에서 오랫동안 사업해온 로원주 선생은 권영벽 동지의 투쟁 자료들에 대한 깊은 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권영벽 동지에 대한 방송극을 만드는 창작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32년 4월 25일 안도현 소사하에서는 반일인민 유격대가 창건됐습니다. 정렬한 대원은 불과 100여 명. 하나 앞으로 일제히 100만 대군을 때려부시고 조국 광복을 안아올 반일 항전의 새싹 우리의 전무장대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서는 황금옥 동지의 딸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어머니가 남긴 자필 회상글과 자료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청춘 시절을 추억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황남순 동지의 딸 오춘일 어머니도 참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영벽 동지와 함께 장백지구에서 지하공장을 한 당시 20살의 꽃나이 그 유투사가 바로 나의 어머니 황정윤입니다. 황남수는 어머니의 아명입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황구목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황구목. 예. 예. 그 이름은 사령관 동지로부터 권영벽 동지와 함께 부부로 위장하고 장백지구에 공장 나갈 때 권영벽 동지가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이름을 황구목이라고 하자 해서 네. 가진 이름입니다. 예. 1937년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이날 사령관 동지께서 권영벽 동지를 방조하면서 장백지구에 나가서 지하 공작 임무를 수행할 때 대한 새로운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머리를 쪽지고 권영벽 동지와 함께 공작지로 군할로 떠났습니다. 네. 권영벽 동지와 함께 어머니는 사령부 밀영을 떠나서 20도구 신흥촌 리재순 동지 집에서 하룻밤 먹고 그다음 17도구 왕가골로 갔습니다. 네. 왕가골에는 지하공장 성원들이 이미 새 부부를 위해서 마련한 집과 최경화 동지가 붙이던 보리밭 한 떼기도 떼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최경화 동지가 바로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조직에서 공작상 편의를 위해서 나를 권영벽, 황남순 동지들의 아들로 위장해서 보내줬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안에서 큰아버지가 오는데 인사를 잘하고 말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권영벽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큰아버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부터는 큰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라고 하라. 알았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큰아버지 그런가? 이제부터 양아버지야. 이 뒤에 이사를 오는데 이제 거기서 같이 생활해야 돼. 권영벽 선사님은 참 좀 근엄하고 점잖게 합니다. 내가 아들이지만 야 준기라 이런 야 준기라 하던 분은 절대 그런 게 없어. 말이 적으면서도 웃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인상은 다정하고 진중하단 말입니다. 그 자체 황금옥 동지는 조금 활동적이었단 말입니다. 황금옥 동지는 아주 파란 아주 처녀 같은 분인데 아주 품위가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황금옥 어머님하고 권영벽 동지 집에서 같이 있게 됐습니다. 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니 기다리지 마오. 그때 정말 많은 젊은 투사들이 이제 희생됐습니다. 그들이 대다수가 20대, 30대의 가슴에 피가 펄펄 끓는 이런 열혈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 사건이 처음에는 별치도 않은 자그마한 일에서 발단됐습니다. 당시 조광복회 장백현 조직에서는 이 갑산을 비롯한 이 북부 조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도 부설 공사장들이 여러 명 파견했습니다. 이 공사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인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교양해서 묶어 세우는 것이 공사장들의 기본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인차 놈들한테 단서가 잡혀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 사건의 발단입니다. 여기서 단서를 잡은 놈들이 그걸 파고들면서 하다가 이제 1937년 10월 초에 이르러서는 국경일 때 모든 경찰 영역을 총 집중해가지고 불에 이제 대규모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돼서 권영벽 동지, 그다음에 리재선 동지, 그다음에 성진 동지라든가 천도교 박인진 도장을 비롯한 이 여러 명의 정치공작원들과 수많은 조직성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차, 3차에 걸치는 대검거 선풍을 일으키다가 1938년 9월 국내에서 박달 동지를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 지도성원들이 체포되는 것으로서 일단락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백과 갑산, 그다음에 삼수, 풍산을 비롯한 이 한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이런 조직성원들이 체포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권영벽 동지가 체포될 때 당시 나이가 28살이고 공작상 아내인 황구목, 본명이 황정열 동지가 아닙니까? 황정열 동지도 함께 체포됐는데, 그럼 권영벽 동지가 체포될 때 이야기를 양아들의 회상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합시다. 하루는 새벽에 자동차 소리가 나더니 한 새벽 서너 시 됐어요. 새까만데 와가닥 경찰들이 검은 모습이 소리 왔더니 나라. 그래서 둘이 나와서 붙잡혀서 거기 경반단 운동장에 있는데 거기 떠가니까 장작개비 샘 뒤에다 놓고 불 피우고 있더라고요. 거기 모두 사람들 하나 둘씩 다 붙잡혀 나오더라고 합니다. 저쪽에 이쪽 불에 권영벽 아버지가 뚝 나와서
포승 매는데 포승을 여기를 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매고 허리를 매고 그 끼는 또 다른 사람한테 다 또 해서 이렇게 연결했더라만 그래 여유 있죠. 그래서 아버님 이것도 코를 흔들더라 말입니다. 내가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고 나한테 다 개내를 떠서 줬는데 그 종이란 게 아주 뜨거웠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야 그런 거 바라지도 못한 게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한국말 돈 바보 해서 누르고도 배고프고 어디를 갈 때면 도도 요거 먹어라 없어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불은 이렇게 따다단 추우면 요것도 열라 하고 이렇게 전했는데 정작 무슨 말씀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쭐싸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도이라는 게 가슴에 서늘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그가 와서 다 태우더라 말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야단이 아니네요. 다 포승을 매다니까 사람들이 한 2, 3m 하나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다 매서 올라가는데 조금 있다가 그거 나와서 이 손을 흔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소리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어떤 얘기. 그리고 조금 웃더란 말입니다. 그래. 야, 그래서 가자 하니까 그 가슴이 저리고 어떻게 서울 분들이 눈물이 다 나더라 말입니다. 그때 웃던 아버지의 모습이 80년 남아 지나간 오늘에도 왜 그렇게 생생합니까? 전흥식 선생은 해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죽지세로 확산되는 중일전쟁의 회오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강대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산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산 사건은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낱낱이 판별하였다. 진짜와 가짜,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신념이다. 그 신념은 단순히 정치적 리념의 반영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들만이 지니고 있는 순결한 의리와 양심의 산물이었다. 1943년 8월부터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이송된 투사동지들에 대한 서울 복심법원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5달에 걸치는 공판 끝에 12월 28일에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영벽을 교시형에 처한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의 육체는 숨이져도 나의 리상, 나의 꿈, 나의 투쟁은 동지들의 리상, 동지들의 꿈, 동지들의 투쟁 속에 이어지고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내가 걸은 길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주어할